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류객의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현재 녹음 시간은 12월 24일 오후 9시입니다. 모두들 산타랠리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12월달 같은 경우에 예상과 달리 급격한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멘탈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지난주 팩트에서 나온 자료랑 경제지표 그리고 다음 주 경제지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행된 팩트셋 어닝 인사이트의 2018년 4분기 실적 전망을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분기 실적 성장률은 12월 21일 기준으로 플러스 12.4%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플러스 12.8%를 예상을 했었는데 0.4% 정도 하향 조정이 됐죠. 그렇더라도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실적 성장률을 9월 30일에는 16.6%였지만 현재 12.4%로 11개 섹터 모두 EPS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8년 4, 4분기 실적 전망은 72개 기업이 하향 조정을 했고 33개 기업이 상향을 제시를 했는데 지난주의 경우 72개 기업이 하향, 32개 기업이 상향으로 변화가 없었죠. 12월 21일 현재 S&P 500 12개월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의 경우 14.2배, 현재 5년 평균 16.4보다는 낮고 10년 평균 14.6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14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S&P 500 포워드 12개월 선행 PER의 경우 파란색 점선 밑으로 이렇게 하향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0년 평균치를 하향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당한 폭락이 있었는데 폭락이 있더라도 지금의 경우 널려있는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단기 반등을 노린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에 상승한 게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폭락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포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불안 심리에 의해 가지고 손절하고 매도하는 물량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시장이 더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적립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살펴볼 것은 2019년에 주목해야 될 6가지 이슈인데 팩트셋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환율인데 2018년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달러 약세 흐름이 아니라 달러 강세로 가면서 다우 지수 30개 기업 중에 67%인 20개 기업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기업 실적에서 달러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수 비중이 큰 종목들과 관계가 없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특히 보잉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상당히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도 이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이슈라고 보고요. 두 번째 언급한 것은 비용 상승. S&P 500 내 일부 기업들이 2018년 실적 발표에서 원가 상승을 언급을 했는데 원자료의 상승, 그리고 임금의 상승, 운송비의 상승 등이 실적에 있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일부 기업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세 번째 금리 인상 부분인데 연준이 2019년에 지속적으로 몇 번이나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 비용,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필요한 경비로 이제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 악화의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2019년에 금리를 인상할 건지 이것도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국제유가 부분인데 에너지 섹터의 경우 2019년에 이제 세 번째로 높은 이익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섹터는 국제유가의 가격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마진율이 줄어들게 되고 세일오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일을 채굴을 해서 팔더라도 거의 50불 이하에서는 채산성이 맞질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적정한 가격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무 하락을 하거나 너무 상승을 하더라도 실적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2019년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이나 중국의 경기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낮은 기업보다는 부진이 예상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제 달러 강세도 달러 인덱스를 보면 유로화가 56%가 되는데 유로화가 낮아지면 달러가 강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로존 경기가 좋지 못하면 달러가 자기는 강해지고 싶지 않으나 강해져 버리는 2018년 1년 내내 유럽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하게 반응을 못한 거죠. 그리고 또 브렉시트 이슈까지 겹치면서 유로화가 상당히 약세로 가면서 달러가 강해졌다는 게 그게 중요한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되면 해외 매출이 높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둔화가 우려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인데 S&P 500 기업 중에 30% 즉 150여 개의 기업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관세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관세가 이제 높아지면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 10% 정도 부과하는 관세율은 적당하고 기업 내에서도 핸들링이 가능하다. 기업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팩트셋에서 나온 2019년에 주목해야 할 6가지 이슈들 잘 기억해 두시고 투자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S&P 500 섹터 수익률 비교인데 이건 일주일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 섹터의 경우에는 유틸리티, 소재, 금융, 부동산, 리츠, 헬스케어이고 시장 수익률을 하회한 섹터의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IT, 자유소비재, 에너지 순인데 지난 12월 21일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수익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선방한 경우에는 유틸리티랑 소재, 금융, 부동산, 리츠, 헬스케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다음 주는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인데 11월달 주택 착공 건수의 경우에는 125만 5,600건으로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했고 추세가 계속 3, 4개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전이 된 게 이게 좀 고무적이고요. 11월달 기존 주택 판매의 경우에는 532만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계속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조금 돌아섰다는 거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는 3.5%였는데 3.4가 나왔어요.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2015년 1분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일단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4, 4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11월 개인 소비와 지출인데 개인 소비의 경우 0.1% 하락한 0.3%를 예상을 했는데 0.2%가 나오면서 하회를 했고 지출의 경우에는 11월 연말 소비 시즌과 아울러 가지고 0.4% 상회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약간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고 GDP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도 뭐 양호한 흐름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제 점도표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오른쪽에 기준이 되는 게 기준금리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고 아래를 보시면 2018년,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연도별로 19명의 연준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는 적정하게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점을 찍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점도표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 점도표의 경우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찍는 겁니다. 때문에 이게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 같은 게 12명이고 투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7명이 있기 때문에 총 19개의 점이 찍히는데 12명이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2019년 금리 인상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9월 달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 2019년 금리 인상의 경우 3회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레벨 다운이 되면서 3회에서 2회로 바뀌었다는 거. 범위는 2.75%에서 3.0% 정도.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인데 이렇게 두 번 정도 3회에서 2회로 바뀌었다 그러면 2019년 6월과 12월 2회 인상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의 경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1회 정도 더 인상을 하겠다. 여기 점도표를 보시더라도 3.25% 이상으로
찍힌 점들은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껏 많이 올려봤자 2020년에는 1회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2021년에는 달라진 게 없어. 2020년이나 21년이나 점의 위치는 조금 바뀌었지만 2021년은 동결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장기간의 금리를 봤을 때는 2.75%에서 3.0%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페더럴 리저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적정한 금리의 경우에는 2019년엔 2.875%, 이게 2019년 12월까지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0.25% 두 번 정도를 올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경우 제롬 파월이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거 봐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일어나는 걸 봐가면서 금리 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고지 시각에 두 번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하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엔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경우에는 시장을 좀 달래가면서 자기 입장과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이미 트럼프의 트윗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게 한다는 게 인터넷상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트위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잘라야 된다라고 트위터까지 날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 시장을 좀 달래가면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전 자넷 옐런 같은 경우 그런 걸 참 잘했는데 이번에는 고지고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에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1986년 이후에 빨간 점이 찍힌 게 있죠. 이게 이제 연방정부가 이제 셧다운된 사례인데, 그러면서 주가 변동이 얼만큼 일어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크게 주가 변동이 일어난 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 변동이 상당히 심했던 역사적 사례를 보면 1987년 10월 19일 날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경우에는 508포인트 마이너스 22.61%가 하락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자동 매매가 주가를 하락을 시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보면 하루 일간 변동폭이 상당히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내려갔던 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 1990년 8월 2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F고 그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쇄 부도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도 하루에 거의 마이너스 15% 정도 주가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2001년 9/11이라고 9월 11일 날 유나이티드 항공기를 이용해서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자폭 테러한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하루에 거의 마이너스 8% 정도 이제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금융위기를 촉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간 하락률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7%까지 하루에 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살펴봤을 때 연방정부 셧다운은 거의 연례 행사라고 보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악재조차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렇더라도 연방정부 셧다운이 어떤 건지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후에 사례를 보기 전에 일단 트럼프가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빠지게 했던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트럼프가 very long time이라고 그래요. 연방정부 셧다운이 긴 시간으로 이제 끌려갈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레 겁을 먹고 투매가 일어났던 거고, LPL 파이낸셜 리서치에 따르면 1976년 이후 총 20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주가 변동을 살펴보면 S&P 500 인덱스의 중간값은 정확하게 0%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주가 변동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2분의 1은 오히려 상승을 했고 2분의 1은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04%다. 그리고 셧다운 이슈가 주식시장에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지만 강한 악재로서는 작용을 했지 않았다는 거. 20번 중에 16번은 S&P 500이 어느 정도 움직이냐를 봤을 때 평균 이제 상승률이 0.04%였는데 20번 중에 16번은 평균 상승률을 하회했다는 거. 하지만 4번은 상승을 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자료는 이제 마켓워치에서 가져온 걸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국방과 교통, 보건, 의료 업무 이제 필수 분야만 업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연방 공무원들이 이제 보수가 지급이 중단이 되고 무급 휴가를 가게 되는데, 미국의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은 양당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타결을 하게 돼요. 만약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로 미국 증시가 더 심한 조정에 이제 빌미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수의 비중 확대가 유효할 것 같고요. 만약 장기간 진행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이 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경제 지표 발표와 이제 주요 이슈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폐장을 했고요. 내일은 뭐 성탄절 휴장이고, 12월 26일 날 수요일에는 S&P 케이스 실러텍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건 뭐 예상치는 5.5%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12월 27일에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1월 신규 주택 판매 예상치는 560만 채가 판매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만큼 나오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는데 예상치는 134.3인데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12월 28일에는 시카고 PMI가 발표해요. PMI는 저번부터 이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예상치는 62.4 정도입니다. 11월 달 잠정 주택 판매인데, 미국은 이제 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에스크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셀러와 바이어가 있으면 그 중간에서 돈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절차를 밟고 있는 주택이 얼만큼 된다는 게 이제 예상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인데, 이것도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렸던 뭐 팟빵과 베가스 풍력의 미국 주식 이야기 유튜브 채널 연중무휴 이벤트는 계속이 되고 있고요. 13분이 참여를 하신 것 중에 제가 뺑뺑이를 돌려서 당첨자의 경우는 8번째 멘탈 거북님과 12번의 플랜디님, 4번의 쿠오님인데, 이분들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비밀 댓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제가 저자로 참여한 미국 주식 배당주 서평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일반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US 알라딘이나 S24에서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인들에게 나눠주려고 이제 몇 건 주문했는데, US 알라딘으로 주문을 하시면 좀 싸게 배송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90불 이하면 아마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2019년 미국 주식 휴장일과 조기 종료일인데, 2019년 미국 주식 휴장일부터 살펴보면 1월 1일, 그리고 1월 21일, 2월 18일, 4월 19일, 5월 27일, 7월 4일, 9월 2일, 11월 29일, 12월 25일,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조기 종료되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 7월 3일 수요일이 될 거고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29일 금요일이 될 거고, 12월 25일 성탄절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가 오후 1시에 조기 종료됩니다. 이걸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